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한 미군 자격으로 한국에 왔던 부부가 절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생떼를 부리고 있는데요. 처음 이 부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도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미리엄 로클리어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공학과 기술 분야에 유난히 흥미를 느꼈고 그 덕분인지 자연스럽게 미국 군사연구기관에 입사하게 되었죠. 세계 최강인 미국 군사연구기관에서 일한다는 건 늘 제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일부 연구원들이 주한미군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비판에 크게 공감하고 있었어요.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더 심한 편이었죠. 그는 미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일상적인 부대 활동 외에 미 의회나 국방부 발표 등을 주시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런 자료를 검토할 때마다 늘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습니다. 대체 왜 우리가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들여 한국의 군대를 주둔해야 할까? 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 질문에 몇 차례 공감했어요. 아무리 동맹이라 해도 미국 본토가 아닌 한국에 큰 규모의 기지가 들어서 있고 그 유지 비용이 적지 않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괜히 심드렁해지곤 했어요. 물론 주변에는 주한미군 주둔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동료도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논리가 지나치게 안보 위험만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남편도 비슷한 의혹을 가졌습니다. 동북아 지역 정세가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주둔시킬 만큼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이미 잘 사는 나라라서 굳이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 쪽에 있어서는 저희 부부가 꽤 쿵짝이 잘 맞는 편이었어요. 안 맞을 때는 지독실이 안 맞는 편이었는데 딱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는 찰떡궁합이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 겪게 되는 엄청난 사건으로 저희 부부의 생각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과장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아이에게 처음 발작이 나타난 순간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에요. 원래 제 딸아이는 크게 편식을 하거나 자주 아프던 편이 아니었어요. 사실 남편 패튼이랑 저 모두 군인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 익숙하다 보니 아이에게도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을 지키게 해왔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듯 몸을 떨며 입가에 거품까지 흘리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는 굳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평소에 아이가 간혹 미열을 동반한 감기를 앓을 때조차 심한 증상을 겪은 적이 없었으니 당황했죠. 남편은 침착하게 아이를 안아들고 주변에 긴급 의료 지원을 요청했어요. 군인 특유의 냉정함이 발휘된 순간이었죠. 그때 저는 계속 아이의 얼굴만 쳐다보며 혹시 무슨 큰 사고라도 난 걸까? 머리를 다친 적이 있나 같은 온갖 생각이 뒤엉켜 머릿속에서 날뛰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군사기술을 연구해왔으면서 정작 내 아이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싶어 자책감에 괴로워졌거든요. 급하게 응급실로 향해 검사를 받았는데 당장 특별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막막함이 엄습했어요. 의료진도 저를 안심시키려 했는지 가벼운 경련일 수도 있으니 차차 지켜보자고 설명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육감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혹시 뇌전증 같은 질환이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커졌는데 그 이유는 제가 과거의 관련 기사를 보며 아이들에게도 이런 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괜한 불안이겠지라고 애써 부정하면서도 다른 한구석에서는 설마 정말로 아이가 중증 질환이라도 앓는 걸까? 라는 공포가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는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됐습니다. 한 병원에서는 소아과와 신경과 협진을 통해 전기뇌파 검사와 MRI 촬영 등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의사들은 특별히 뚜렷한 이상 부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식으로만 말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서 저희는 답답해졌습니다. 아이는 몇 차례 더 짧은 발작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무인기를 연구하며
밤낮 없이 군사기술 자료를 들여다보던 제가 정작 내 아이의 상태도 파악하지 못한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남편 패튼도 초조해졌고요. 그가 혹시 뭔가 중대한 병이면 어떡하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점이 가장 두려웠어요. 그러다 미국 의료진이 최종적으로 난치성 뇌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을 때 저는 도리어 공포가 구체적인 형태를 띠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난치성 뇌질환이라면 아이가 언제든 예고 없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 약물 치료가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케이스가 길어질 경우 장기 입원은 물론 재활 치료 비용까지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점이었죠. 의사들은 저에게 냉정히 미리 재정적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미국 의료비는 천문학적 수준이잖아요. 이런 난치병의 경우 아이를 살리려면 빚더미에 앉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가 미군으로 꽤 높은 급여를 받고 있고 보험도 있으니 어느 정도 커버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만약 아이가 난치성으로 분류된다면 보험 커버리지는 제한적이고 전동 휠체어나 맞춤 재활 프로그램, 고가의 신약 투여 등 별도의 비용이 계속 쌓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저희에게 당장은 응급 상황을 잘 대처하고 뇌파나 영상검사 결과를 추적 관찰하자 정도의 태평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결국 뾰족한 답이 없다는 얘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동료에게 들었다며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한미군에 파견을 가게 되면 추가 수당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척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때는 주한미군 주둔에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던 제가 이제는 그곳으로 파견을 가겠다고 직접 지원서를 써야 한다니 믿고 싶지 않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 패튼과 저는 이 결정에 대해 며칠간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살려야 하니 어쩔 수 없잖아라는 마음이 가장 컸고 저는 결국 그 조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우리 딸아이가 하루하루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지배하니까 주저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예기치 못한 발작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입원비나 치료비는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미국 의료 체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금액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결국 그 시점에서 남편 패튼과 저는 서로의 눈빛을 확인했고 아이를 살릴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한국 파견 지원이었습니다. 짧은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저희는 정말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낯설고 먼 나라로 떠나는 심정은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했어요. 도착 직전 창문 밖으로 인천공항 주변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가 느낀 건 묘한 이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잠시였고 저는 아이의 상태가 혹시라도 기압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느라 더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남편 패트는 짐을 옮기고 비행기에서 내린 뒤 부대를 안내해줄 담당자를 찾느라 분주해 보였어요. 막상 기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인상부터 괜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렇게 먼 나라에 이렇게 거대한 미군 시설을 만들어 놓다니 이건 또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간 건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사실 전에 내부 문서를 통해 대략적인 기지 규모나 건설비, 분담금 문제 등을 본 적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차원이 달랐습니다. 꽤나 깔끔하게 정비된 건물과 넓은 도로, 곳곳에 배치된 장비와 차량들을 보며 미국 세금이 여기로 막 쏟아지는 구나라고 실감했거든요. 하필이면 제가 그동안 주한미군 예산을 낭비라고 비판해왔으니 이런 장면이 더욱 피부에 와닿았죠. 남편 패트는 옆에서 작게 한숨을 쉬는 듯 했어요. 그도 저와 똑같은 심정을 느낀 거라고 생각했죠. 기지 규모가 커서 그런지 도착 첫날부터 여러 교육 자료와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 내 연구실에 배정받을 예정이었고 남편 패트는 부대에서 장교 업무를 이어가야 했어요. 둘 다 제각각 인수인계가 필요했는데 긴 비행 후 곧바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여러 명과 인사를 나누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속으로 당장 아이 치료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이런 형식적인 절차는 간소화하면 안 되나 하고 투덜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곳은
원래 규정과 절차가 생명인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과정을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곳이 우리 아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미국에서 난치 판정을 받았으니 완치를 할 순 없어도 의료 지원이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죠. 동시에 이런 초대형 기지에 필요한 돈이 엄청날 텐데 그만큼의 의료 보조나 가족 지원도 되겠지라는 기대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저 자신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점점 선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건 혈세 낭비입니다라고 냉정히 말했을 텐데 막상 제 가정이 궁지에 몰리니 나쁘지 않은 제도처럼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숙소에 돌아왔을 땐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서류 작업에다 장거리 이동의 피로, 낯선 환경이 주는 긴장감이 겹쳤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했죠. 남편 패튼도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더니 자기 할 일을 점검하려고 노트북을 켜더라고요. 당장은 아이 상태도 나쁘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 다음 주쯤으로 치료를 미뤄두고 각자 급한 일부터 해결했어요. 다음 날 저녁 남편은 기지 근처 마을 순찰과 협력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다녀오더니 꽤나 새로운 사실들을 한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패트는 직접 현장을 돌아보니 생각보다 다른 면도 많더라는 얘길 신나서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전에 못 보던 호기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처음엔 단순히 마을 주변 치안 상황을 살펴보는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2년째 한국에 파견되어 지내는 동료 미군을 만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교류가 일상적인지 몰랐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과 협력 행사를 자주 열어왔대요. 그 동료는 한국 생활이 편해져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랍니다. 처음 듣고 제 반응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였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미국이 훨씬 살기가 좋을 테니까요. 굳이 한국 같은 나라에 계속 살 필요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누군가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오히려 떠나고 싶지 않다니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패트는 그 동료가 설명한 한국 생활의 편리함을 하나씩 나열해줬습니다. 그는 24시간 편의점이 집 앞마다 있어서 무슨 일이든 새벽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대요. 또 택배와 배달 음식 문화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어서 휴대폰 앱으로 필요한 물건이나 음식을 몇 번 누르기만 하면 곧바로 문 앞에 도착한다니 그 점이 놀라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도 배달 문화가 없진 않지만 한국처럼 거의 모든 물건을 밤낮 없이 주문할 수 있다는 건 생소하게 느껴졌거든요. 또한 남편은 돌아오는 길에 평택 미군기지 주변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곳이 최신 시설로 거듭났다는 기사를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니 확실히 굉장히 규모가 크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전하더라고요. 남편이 특히 놀랐던 건 이 기지를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는 데에 한국 측에서 상당한 비용을 분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재정만 엄청나게 소모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한국도 기지 예산에 크게 기여한다니 뜻밖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 측 부담만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한국이 얼마나 투자했는지는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패트는 몇몇 훈련 시설이나 장비 보관소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규모와 현대적 관리 체계가 꽤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미국의 군사시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믿어왔는데 정작 이렇게 잘 운영되는 기지를 한국에서 목격하자 조금 혼란스럽다 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정부의 분담과 협조가 생각보다 상당했고 기지 내 장병들의 생활 환경과 훈련 인프라 역시 한국 측에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고 했죠.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국방 보고서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거기에 주둔국과 상호 협력으로 일정 비용을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사례라는 식의 항목이 적혀 있었는데 그때는 무심코 넘겼던 문구였죠. 그게 한국과의 사례를 뜻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뚜렷한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 무조건 낭비라고 치부했던 우리 부부의 태도가 어쩌면 편협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남편은 기지 업무 인수인계로 새벽부터 나갔고 저는 아이와 함께 잠시 숙소 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 상태가 크게 나쁘진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아이가 다시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미 한 번 겪은 일이라 해도 이 상황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순간적으로 아이의 손발이 뒤틀리며 경련을 일으켰고 표정은 마치 숨이 넘어갈 듯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었기에 저는 우선 기지협력병원 응급실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기지는 워낙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인지 담당 간호 인력이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겨우 붙들고 아이를 안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기지 구급 차량이 빠르게 도착했고 곧장 인근 한국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응급 상황을 여러 번 봐왔지만 이 정도로 신속히 대처되는 모습을 보니 놀라운 마음과 함께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안도감마저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가 다시 한 차례 경련을 일으키는 바람에 저는 거의 울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불안과 죄책감이 뒤엉켜 떠다녔습니다. 주말에 병원 진료를 받으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시한폭탄 같은 질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아이를 진찰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광경을 지켜보며 그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미국에서처럼 여러 서류를 작성하는 지연이 있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는데 생각과 달리 절차가 훨씬 간소화돼 보였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제게 기본적인 질문만 몇 가지 하고는 바로 의사에게 정보를 넘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아이 상태가 워낙 급하니 서두르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정신없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저는 오로지 아이가 괜찮아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머릿속 한편에선 미국 병원에서 들었던 난치성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이번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컸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주사바늘과 여러 모니터에 연결되었고 의료진은 전기뇌파 검사나 CT 촬영 같은 정밀 검사를 서둘러 준비한다는 얘기를 꺼내더군요. 저는 의사와 직접 대화를 길게 나눌 만한 여유도 없이 시키는 대로 아이 곁에서 기다렸습니다. 조금 뒤 소아신경과 전문의라는 분이 아이의 초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첫 마디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의사는 뇌전증 중에서도 특정 병소가 있는 유형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언급했거든요. 저로서는 그 말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미국에선 난치성으로 분류된다고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특정 병소가 있다면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고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한쪽 뇌 부위나 병변이 발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의사가 말해준 이론적 설명을 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미국에서 난치성이라 진단받았는데 여기선 완치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그렇게 모호한 결론만 내놓았는데 여기선 치료가 가능하다니 믿기질 않았죠. 의사도 제 표정에서 복잡한 마음을 읽었는지 자상한 눈빛으로 추가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확실해지겠지만 뇌전증 범위가 국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 단계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제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솟아났습니다. 혹시 오진이 아닐까? 아니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희망 고문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의료 체계가 다르다곤 해도 질병 자체가 다른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갈릴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간절하게 이 새로운 가능성을 믿고 싶었어요. 아이가 발작을 겪을 때마다 그 고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으니까요. 만에 하나 정말로 병소를 제거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만큼 큰 희소식이 없을 테죠. 제 아내는 제발 이 진단이 정확했으면 하는 바람이 빠르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전에 제가 한국 의료체계에 대해 막연히 들었던 얘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일처리가 신속하고 검사나 수술을 빨리 진행하는 편이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여기 병원에서도 아이 검사 일정이 대단히 빠르게 잡혔습니다. 이 정도면 내일이나 모레쯤은 MRI 촬영까지 마칠 것 같은데 미국이었다면 보험 승인 문제나 예약 대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걸렸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 일정을 예약하고 나서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어 미군 군의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군의관은 이전부터 미군 가족들의 의료 문제를 상담하며 한국 병원과도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확신을 얻고 싶었기에 한국 병원이 혹시 아이의 병을 오진한 건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레 묻고 싶었죠. 그때 군의관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는 오히려 한국 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만약 오진을 했다면 미국 측일 거라는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라 해도 미국의 평가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도 아이가 난치성 뇌질환일 수 있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수술이나 집중 치료를 하면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잖아요. 저는 이 극명한 차이에서 어떻게든 확실한 답을 얻고 싶었고 군의관에게 재차 아이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군의관은 어린아이 뇌전증은 증상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성인이 겪는 뇌전증과 달리 아이의 발작은 종류도 다양하고 원인 파악도 쉽지 않아 자칫 잘못된 진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군의관은 또 하나의 예시로 미국 내 일부 의료기관에서 소아 뇌전증을 판단할 때 난치성으로 분류했다가 후에 정밀 검사를 통해 완치 사례가 발견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려줬어요. 이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는 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미국이 오진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와 동시에 만약 이곳 한국병원의 진단이 옳다면 우리 아이에게 드디어 길이 열린다는 기대도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의 상태는 의료진의 모니터링하에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정도 정밀 검사를 진행한 뒤 이 병원에서 곧 아이에게 맞춤형 프로토콜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뇌파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병소가 의심되는 부위를 더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라 약물 치료와 케톤 식이요법 같은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상당히 꼼꼼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체감했습니다. 그리곤 한국 의료진을 전적으로 믿기 시작했죠. 미국에 있었을 때 아이는 여러 병원과 전문의를 방문했지만 각 기관마다 예약 대기가 길었고 고험 승인을 기다리는 기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진단 과정이 길어질수록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의사결정이 훨씬 빠른 편이어서 설령 부담스러운 치료비가 청구된다고 해도 차라리 시도라도 빨리 해볼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수술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뇌전증 병소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된다면 수술로 발작을 억제하거나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의료진은 우선 약물 치료와 케톤 식이요법을 함께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는 미국에서도 시도했던 형태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최신 약물이나 복합요법을 곧바로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구체적인 명칭은 잘 모르지만 한국 의사들은 제가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케톤 식이요법은 발작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미국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지만 절차와 비용 문제가 걸려 저희는 엄두도 못 냈었는데 한국에선 보편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나름 최첨단이라던 의료 수준도 세부 사항에서는 이처럼 차이가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확실히 이곳에서의 결정 속도나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더욱 즉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에 저는 주한미군 연구원 자격으로 국제연구소 군사기관 협업 워크숍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펼쳐진 논쟁이 저에게 또 한 번 큰 충격을 안겼죠. 처음 세션에서는 중국 군사전문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했는데 주한미군이 미국에 불리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이 동아시아 전개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미군 스스로 재정 위기를 자초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저는 군비 낭비론을 들어왔기에 순간적으로 뭔가 비슷한 얘기가 나오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논조가 영 편치 않았습니다. 그 말에 곧 이어 한국연구원이 반박에 나섰는데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더 큰 타격을 입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반박 자료를 보며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측은 수치와 전략 시나리오를 상세히 제시하면서 주한미군이 없을 경우 중국이 영내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거라 주장했어요. 만약 이 주장대로라면 주한미군 주둔이 결코 일방적인 손해가 아니라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 축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워크숍 중에 공개된 통계나 시뮬레이션을 보니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게 오히려 미국의 국방비를 막대하게 줄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연구원은 당장 현재의 분담금이나 주둔비만 집착하면 미국 패권 경쟁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그 한마디에 잔잔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한국연구원은 만약 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간다면 한국이 갑작스럽게 모든 안보 부담을 떠안게 되고 그 틈을 이용해 중국이 필연적으로 해양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훨씬 더 나중에 많은 비용을 들여 돌아와야 할 텐데 그땐 여론도 좋지 않고 외교적 명분도 얻기 어려울 거라고 주장했죠. 저는 그 논리를 들으며 이게 단순히 한국만 유리한 구도가 아니라 미국이 결국 이 지역에서 지출을 더 키우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주둔을 지속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 연구원이 미군이 이런 부담을 계속 안는 건 결국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라고 거듭 주장했는데 한국 연구원이 중국은 그렇게 미국이 이 지역에서 물러나길 기대하는 것뿐이라고 직격한 순간 저는 내부적으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중국이 진짜 바라는 그림은 주한미군이 철수한 틈을 타 동북아 패권을 쥐려는 모양새더라고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미동맹이 미국의 장기 전략에서도 꽤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그리고 사례로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철수 이후 더 많은 비용과 안보 리스크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그 와중 아이는 한국 치료 프로그램을 순조롭게 따라가고 있었고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죠. 한국 주치 역시 이제 발작 빈도도 급격히 줄고 정상 생활까지 가능해 보인다고 얘기했을 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평생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왔기에 이 판정은 거의 기적처럼 다가왔거든요. 그간 아이 치료를 하며 간호사들과 의료진이 보여준 따뜻함을 떠올리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처음엔 병원 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워하던 아이가 어느새 그분들에게 익숙해져서 진료실로 들어가는 걸 오히려 즐거워하더군요. 제 생각엔 한국 의료진 특유의 세심한 배려와 친절이 아이를 안심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병원을 퇴원하며 저는 의료비 계산서를 확인하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금액인가 싶을 정도로 최종 부담액이 예상보다 훨씬 낮았어요. 남편 패튼과 제가 고개를 돌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에 있었다면 수술과 재활 약물 비용을 다 포함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됐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계산서에는 주한미군 파견 혜택과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협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놀랄만한 할인폭이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가 그토록 반대하던 주한미군 파견이 아니었다면 이 혜택은 생각지도 못했겠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손에 영수증을 쥔 채 어떻게 이 정도 비용밖에 안 나오지라고 중얼거렸고 저 또한 말문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담당 군의관이나 기지 행정 쪽에서는 한국에서 모두 지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오며 이전의 세미나와 공동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이 단순히 군사비를 갉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 이익과 인도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하게 해준다는 내용이 떠올랐죠. 부끄럽지만 한동안 저는 그런 자료가 과장됐을 수 있다라고 의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부의 생각은 180도 바뀌었죠. 그 후 시간이 흘러 파견 기간이 서서히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했던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남편 패튼과 저는 파견이 끝나면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건강을 되찾고 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굳이 떠나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파견을 연장하고 싶다는 눈치였죠. 더구나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보여준 온정은 전에 알던 군대 생활과는 또 다른 면모였어요. 다가오는 파견 종료 시점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이곳에서 아이의 웃음소리를 지켜보며 우리는 어느새 녹아들고 있었죠. 미국 친구나 동료들에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주한미군에 대해 호의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신기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직접 겪은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려 했습니다. 아이의 치료가 빠르게 진행되고 주둔국 정부와 미군이 협력하는 의료 혜택 덕분에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이죠. 또 세미나와 공동 연구에서 배운 점도 함께 설명해줬죠. 주한미군 철수가 곧 미국의 안보 비용을 줄여줄 것 같지만 실은 동북아 역학관계 측면에서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줬어요. 저는 최근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개인적 의미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작성해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상부에선 이 보고서를 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었고 후속 연구를 이어가달라고 부탁했죠.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숙소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주한미군이 우리 삶을 구한 셈이 됐네라고 속삭였습니다. 원래 같으면 그 표현이 약간 과장돼 보였겠지만 지금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병원에서 받은 그림책을 이리저리 펼쳐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절감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동맹 체계가 우리 가정을 구원해준 느낌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제게 이곳 한국은 아이를 구해준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개박살은 한국이 나겠죠. 말도 안 되는 말씀 마세요. 중국 남학생의 말에 교수님이 논리로 하나하나 참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학과에 다니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제가 한국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 한국 분들이 들으실 거라 생각하니 정말 떨리네요. 저는 한국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 특히 한식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혹시 유튜버 영국 남자 아시나요? 저는 유튜버 영국 남자를 진짜 좋아해서 올라오는 영상을 거의 다 봤을 정도로 진짜 팬이에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 동안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갔던 시절이 있잖아요. 저는 밖에 돌아다니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 우울증에 걸릴 뻔했거든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영국 남자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한식을 먹고 깜짝 놀라는 반응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때 하루 종일 그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 음식도 많이 알게 되고 한국 문화도 새롭게 배우게 되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한식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우울하게 지내던 제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며 확 달라졌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집에서 맨날 유튜브만 보던 어느 날 문득 직접 요리를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한국 음식을 요리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유튜브에 나왔던 음식을 따라하기 위해 한식 재료를 구매하고 요리도 하게 됐죠. 생각보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도 많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유튜브에서 본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는 재미로 시간을 보냈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해소되었어요. 그중 떡볶이나 김치찌개는 만들기도 간단한데 맛도 좋아서 제가 자주 해먹는 음식이에요. 참 제가 최근에는 뭐까지 만들었는지 아세요? 우연히 한국 음식 판매 사이트에서 막걸리 만드는 키트를 발견했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집에서 키트로 직접 만들어 먹어본 외국인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당장 막걸리 키트를 사서 만들어 놓았고 지금은 아직 숙성 중이에요. 부디 맛있어야 할 텐데 다 만들면 어떤 맛이 날지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아무튼 코로나 이후 다시 시작된 대학 생활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것도 좋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는 것도 즐겁고요. 그동안은 온라인 수업이 많아 친구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니 대학 생활이 더 재밌었죠. 그런데 특이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아무래도 주변에 다 영국 친구들 뿐이었는데 세계 각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도 정말 많았어요. 특히 저희 학교는 아시아 친구들이 종종 있었죠. 그중 중국 학생들의 소문은 어마어마했어요. 처음에 저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중국에서 여기까지 공부하러 왔구나. 다음에 중국 문화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재밌겠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중국 친구들 중에는 학교에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 들리는 말로는
중국에서 말썽 피우는 고위층 자제들이나 성적이 안 좋아서 학력 세탁을 하려고 돈 있는 집 애들이 유학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중국 친구들과 조별 과제를 하는 애들은 하나같이 정말 괴롭다는 얘기가 자자했어요. 아무래도 공부를 잘해서 입학한 게 아니다 보니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제출한 레포트도 모두 엉망이었어요. 교수님들도 F를 주고 싶었지만 어쨌든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해야 하니 꾸역꾸역 최하점을 준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무리지어 다니며 불량한 행동을 일삼는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까지 온 애들이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강 신청할 때 최대한 중국 애들과 겹치지 않는 시간표를 짜는 게 가장 큰 목표였죠. 이번 학기에 제가 가장 기대했던 과목은 동아시아 전쟁사였어요. 평소처럼 안젤라와 함께 시간표를 짜고 있는데 안젤라가 이번엔 전쟁사를 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중국 패거리가 그 수업을 많이 듣는데 리더격인 왕위안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왕위안은 그 중에서도 거칠고 깡패 같은 애인데 다른 과목은 겨우 낙제를 면하는데 전쟁사만 늘 A+를 받을 정도로 전쟁사의 진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무조건 들을 것 같다며 피하자고 했죠. 그런데 저도 최근에 한국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을 보고 나서 동아시아 전쟁사에 관심이 많아 꼭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 애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신청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결국 강의를 신청하고 말았어요. 바로 교수님 때문이죠. 이번에 새로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부임하셨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학회에서 인정받은 천재로 젊고 실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초엘리트 출신의 학교에서도 사정사정해서 모셔온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작 중국 애들 때문에 그런 분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신청했죠. 처음엔 왕위안 때문인지 인원 미달일 정도로 널널했던 강의였는데 교수님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정원이 가득 찼어요. 학생들이 제발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해서 추가 인원까지 받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죠.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강의실도 굉장히 넓은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수님은 소문대로 강의 실력이 정말 좋으셨어요. 강의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해오시는지 최신 논문에 기반한 자료들로 강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재밌었죠. 강의는 정말 인기가 많아서 늘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학생들로 전쟁통이었어요. 아무리 일찍 가도 늘 앞자리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날은 안젤라와 함께 30분이나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몇 명은 벌써 와 있었어요. 그런데 강의실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교수님도 벌써 와 계신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과 먼저 온 학생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서로 웃으며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도 끼고 싶어 슬쩍 근처에 가서 앉았어요. 교수님과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던 건 한국 드라마더라고요. 교수님은 요새 넷플릭스에 기생수를 정말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하시며 너무 재밌어서 아껴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과연 젊은 교수님답게 요즘 유행하는 걸 제대로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다른 학생은 눈물의 여왕을 보는데 요새 너무 슬퍼서 어제도 눈물 쏙 빼고 눈이 퉁퉁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강의 시간마다 교수님과 일찍 온 학생들은 드라마 얘기로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굉장한 한국 문화 팬이신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어설프지만 김밥이나 떡볶이, 불고기 같은 음식들은 다 할 줄 안다고 얘기했더니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더라고요. 모두들 진짜 대단하다며 드라마에서 보고 정말 먹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파티 한번 하자고 교수님도 같이 모이자며 애들이 난리였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늘 강의 시간보다 30분 일찍 가서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와 영화 얘기를 했어요. 강의 시간도 물론 재밌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 교류하는 그 시간이 저는 더 즐거웠죠. 저 말고도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놀라웠어요. 교수님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학생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고 수업 시간에 종종 한국의 재미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틀어주시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학생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왔어요. 그 글이 올라오자마자 모두 경악했죠. 교수님이 왜 계속 수업 시간에 한국 사진과 영상을 트는 거냐며 교수님을 잔뜩 비하하더라고요. 익명 게시판이라 누구인지 찾을 수 없었지만 교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여러 학생들은 도대체 누구 짓인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혹여나 교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속상해하실까봐 걱정하기도 했죠.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서 의아했던 게 웬일로 악명 높은 왕위안 패거리가 잠잠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게 그냥 헛소문이었나 싶을 정도로 걔네들은 조용히 강의를 듣더라고요. 수업에도 늦지 않고 항상 성실히 도착하고 대리 출석을 하는 일도 없었어요. 안젤라는 쟤네가 저렇게 조용할 애들이 아닌데 뭔가 찜찜하다며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왕위안이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수업은 한중일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시간이었어요. 교수님께선 실제 각국에서 발표한 객관적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셨죠. 중국이 워낙 인구수가 많아 보병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데 한국의 경우 예비군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해서 만약 예비군까지 합쳐 계산한다면 중국 병력 규모가 훨씬 크지만 한국이 절대 밀리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그러나 중국이 헬기나 항공무기, 미사일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수적으로는 우위에 있다고 하시자 왕위안 패거리는 기분이 좋은지 막 환호하며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왕위안이 발끈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중국이 수적으로는 훨씬 앞설지 몰라도 기술력에서 한국은 물론 러시아에도 한참 뒤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왕위안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객관적으로 중국이 인구나 기술면에서 훨씬 우위에 있는 거 모르시냐며 따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교수님 수업 시간에 늘 한국 찬양하며 쓸데없는 얘기도 막 하시던데 요새 커뮤니티에 무슨 글이 있는지 모르냐고 덧붙였죠. 순간 강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제 침 삼키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정도로 불편한 분위기였죠. 친구들은 혹시나 교수님께서 그 글을 보시고 상심하실까 걱정하며 쉬쉬하고 있었는데 왕위안이 대놓고 까발린 거죠. 교수님께서 충격을 받으신 건 아닐까 슬쩍 교수님을 바라봤는데 교수님은 굉장히 태연하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타격감이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슬쩍 미소까지 지으시더라고요. 교수님의 느긋한 태도에 왕위안은 더 화가 난 듯 했어요. 왕위안의 말로 중국은 상비군만 수백만 명이고 국방비로 따지면 미국만큼이나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처럼 코딱지만한 나라가 어떻게 감히 중국을 이기겠냐고 중국이 기침 한 번 하면 한국은 그냥 나가 떨어질 정도라는 설명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나라 사랑이 대단하다며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셨죠. 왕위안은 그딴 게 뭐가 필요하냐고 딱 보면 모르냐고 한국에 없는 항공모함까지 3척이나 가지고 있는 걸 포함해서 병력을 비롯한 모든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교수님은 할 말이 더 이상 없으면 수업을 이어나가도 되겠냐며 여유롭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며 우리가 대학생이나 돼서 근거자료 없이 마냥 우기기만 해서는 되겠냐며 오늘은 데이터 분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특별히 한국과 중국의 병력을 데이터로 비교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오늘 수업하던 파일을 끄고 새로운 PPT 파일을 하나 켜셨어요. 그러면서 왕위안이 말하는 중국과 한국의 병력을 비교해 주셨죠. 왕위안 학생의 말대로 모든 면에서 수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우위에 있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라고 하시며 하나하나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 비교에 들어가셨죠. 한국은 일체형 철갑탄을 사용하는 반면 중국은 구구식 전차를 사용해 뒤늦게 일체형 철갑탄 개발에 나섰지만 소련제 자동장전 장치를 그대로 물려받은 탓에 포탑이 사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죠. 게다가 한국 공군은 5세대 전투기인 F-35를 보유하고 있어 웬만한 중국 공군 전투기는 압살해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공군의 주력이 KF-16인데 중국 주력인 J-20에 비해 기술적으로 압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KF-16은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에서 성능이 개량되어 이를 앞설 수 있는 곳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의 J-20을 수십 대 끌고 와야 그나마 비벼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죠. 그러자 왕위안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그깟 전투기나 장갑차 몇 대로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며 세계적인 위상도 훨씬 중국이 높은 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교수님께서는 왕위안 학생이 요새 영국에 있어 자기 나라 사정을 잘 모르나 봐요 하며 어깨를 으쓱하셨어요. 한국은 자체적인 방산 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다른 나라들이 줄 서서 전투기를 구매하고 싶어 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다 미국을 우방국으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반면 중국은 외교라는 걸 할 줄 알까 싶을 정도로 적대적인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만약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중국 쪽에서 도움을 줄 나라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왕위안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죠. 사실 교수님 말씀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은 한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진의 주인공을 보고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 속 인물은 교수님의 할아버지로 베트남 전쟁에 직접 참가하셨다고 하셨죠. 교수님께서 전쟁사에 빠지게 된 이유도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 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베트남전에 직접 참가한 참전용사로 한국군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교수님께 그때 얘기를 정말 많이 들려주셨다고 해요. 그때 한국군이 떴다 하면 무조건 개박살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대요. 처음엔 한국 군인들이 서양 군인들에 비해 비쩍 마르고 키도 별로 안 커서 만만하게 봤는데 그러다 큰 코 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군인들은 실전에 투입됐다 하면 백전백승 무조건 이기고 돌아왔다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알아봤더니 한국인들은 두뇌 회전이 빨라 시뮬레이션에 능해서 작전지의 지형을 사전에 파악해 거기에 딱딱 맞는 전술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해 상대방을 먼저 기세로 압도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전우회가 뛰어나 단합이 잘 되는 점도 한국군의 어마어마한 장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두들 교수님의 말을 듣고 사진 속 할아버지를 우러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교수님께서는 만약 지금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면 숫자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력, 그리고 한국 군인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되물어 보셨어요. 한국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단일 민족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조각난 민족들을 억지로 붙들고 있지 않냐며 과연 그때 그 쪼개진 민족들이 어디 편에 설 것 같냐고 하셨죠. 교수님의 논리적인 설명과 인상 깊은 할아버지 얘기까지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그러자 왕위안은 잔뜩 머리를 굴리며 어떻게든 교수님을 이겨보려 혈안이 된 듯 했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과거에 한국이 중국 청나라 황제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속국이라 절을 한 적도 있는데 사실 한국도 중국 속국이라고 결국에 한국 군사력도 다 중국의 군사력이라는 말을 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었죠. 교수님은 본인 역사도 다 잘 모르냐며 을지문덕 장군에게 대패해 수나라가 멸망한 적도 있다고 하셨어요. 수나라는 후한 말기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중국 대분열 시대를 종식시키고 중국을 통일한 역사적인 왕조였는데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에 크게 패해 나라가 망했다고 덧붙이셨어요. 학생 말대로라면 숫자가 많아도 한국군의 전략에 패한 그 시절처럼 지금 중국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하셨죠. 그리고 교수님께서 인터넷에 글 올릴 시간에 역사 공부를 더 해보는 게 어떻냐고 하셨어요. 왕위안이 갑자기 사색이 되었고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쓴 게 왕위안이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그걸 교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했죠. 왕위안은 증거가 있냐며 생사람 잡지 말라며 태연한 척했지만 옆에 앉아있는 왕위안 패거리들 모두 진땀을 흘리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은 이미 IP 추적이 끝났고 우리 학교 학생이라 처벌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대신 다음에는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해 와서 정중하게 토론 요청을 해달라고 하셨죠. 교수님의 배포에 모두들 환호성을 쳤어요. 진짜 멋있는 한방이었죠. 왕위안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가방을 챙겨 강의실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왕위안을 학교에서 볼 수 없었어요. 그때 다른 친구들이 너도 나도 왕위안을 학칙 위반으로 학교에 신고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교수님 강의를 듣고 고려의 을지문덕이라는 또 다른 위대한 명장이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왕위안이 한국을 무시하며 발악하는 덕분에 다른 친구들은 고려라는 한국의 위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고려의 어마어마한 영웅까지 알게 되었죠. 아무튼 중국 사람들이 다 왕위안 같은 건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왜곡해서 역사를 배우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역사학과 대학생식이나 되면 나라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역사책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지금은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중국 패거리들이 잠잠해서 모두들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게다가 교수님은 더욱 인기가 높아졌죠. 그리고 다음 주엔 학생들이 사정사정에서 요청한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이에요. 바로 교수님의 할아버지죠. 그때 그 일을 듣고 진짜 전쟁의 산증인을 직접 모시고 싶다며 학생들이 교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거의 울다시피 했거든요. 베트남전에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실제로 들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교수님께서는 기꺼이 수락해 주셨어요. 그때까지 저는 미리 베트남전과 한국 군인들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 보려고 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참전 용사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정말 기특하게 느껴지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필름이었습니다.